자, 오늘 257쪽에 부동산 금융론 들어갈 차례입니다. 중간중간 우리 아직 입문 과정이니까 중간중간 약간 생략된 게 있습니다. 상관없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결국에 전 과정을 수업 들으시면 한 10번 정도 같은 내용을 반복할 거예요. 처음 한두 번 할 때 이해 안 되신 건 그냥 패스. 그대로 이해 안 되고 가는 것 패스 하시면 돼요. 이해되는 걸 복습하면 된다 했죠. 공주에서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 한 가지는 10회 반복을 하니까 전반부에 1회, 2회, 3회 반복할 때 그때 이해된 것만 복습하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된 것만 복습해서 꼭 붙들어 매두시면 나중에 세월 지나면 공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퍼즐의 척마저가 한 방에 훅 들어옵니다. 한 방에 훅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방법을 학교 공부하듯이 하면 큰일 납니다. 똑똑하신 분도 학교 내가 낸데 내가 다른 자격증 제가 시험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공주에서 시험에서 처음 떨어져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정부에서. 그 이유가 학교 공부하듯이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병원에 실려가 버려요. 한 번 실려가면 다행인데 두 번 실려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또 3번 실려가지고 1차 합격하고 작년에 1차 합격하고 2차 포기 먹은 사람도 있어요. 5년간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주에서는. 그래서 학교 공부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반대로 접근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렇습니다. 자, 257페이지에 257쪽에 이제 부동산 금융론 들었네요. 자, 부동산 금융론. 자, 금융론에서 우리 시험은 4문제에서 최근에 9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지난해는 적게 가장 4문제가 나왔죠. 근데 언제든지 5에서 7문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스탠바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부동산 금융에서 금융. 이 부동산 금융은 또 간단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금의 융통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융통. 자, 이 자금 융통 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두 가지 논리.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논리는 금융시장 논리가 있습니다. 금융시장 논리. 금융시장일 때는 우리 금융산업들 있잖아요. 각종, 우리 흔히 1금융, 2금융, 3금융, 4금융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는 1금융, 2금융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거 시중금융기관,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 요건 저축은행, 이제 저축은행, 2금융. 3금융은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부업체. 4금융은 사채업자들 있죠. 사채업자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사이에 2.5 금융, 3.5 금융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건 별 관계 없지만, 시험 나누는 거 상관없지만, 그냥 우리 일상에 보통 쓰는 용어니까, 개념이니까 설정 한번 보시고, 이거 말고도 요즘 금융시장에 또 핵실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크라우딩 펀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최근에. 크라우딩 펀딩. 크라우드가 오는 구름, 대중들이다 이런 소리인데, 대중들이 펀딩 하는 거예요. 펀딩. 자금 조달. 대중으로부터 자금 조달하여 특정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고 또 사업성이 있으면 그 펀딩을 받는 거예요. 펀딩 받을 때 제가 늘상 하여튼 세상 돈은 이 티 속에 항상 다 들어온다 했습니다. 내 돈 1억, 남은 돈 2억 빌려가지고 내 돈을 자기 자본, 남은 돈을 타인 자본 이렇게도 부른다 했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더하기를 뭐란다? 맞습니다. 총 또는 종합, 가산, 합산, 통산 이런 용어로 막 쓰죠. 그래서 그 용어가 우리 시험 다 나오는 용어니까 총 자본, 종합 자본, 가산 자본, 합산 자본, 통산 자본 막 써도 됩니다. 그런 용어는 다른 데서 즐겨 쓰기 때문에 이렇게 조달해서 이걸 3억이라는 돈을 3억짜리 아파트를 원룸을 취득했습니다. 이래 되죠. 그러면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걸 이제 조달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우리 시험도
은근슬쩍 슬쩍 나옵니다. 이게 조달, 유입, 원천. 그 다음에 이 돈을 사용, 투입, 유출, 지출 이렇게 나온다니까 슬쩍. 용어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가장 즐겨 쓰는 용어니까. 그 3억을 사용하여 3억을 주고 3억짜리 원룸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이 3억을 이름 뭐란다? 총자본을 자산이라 한다. 이랬죠. 총자본을 자산. 이렇게. 내 돈, 나무 돈 합치면 자산이요. 이렇게 되지. 자산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희한하게 돈이 오른쪽 돈, 왼쪽 돈이 같잖아. 그죠? 이것도 우리 회계를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마찬가지인데 가계부 하는 거 알잖아요. 가계부. 가정에서는 가계부. 단순히 나의 수입, 남편 수입, 그 다음에 쌀 지출, 또 외식비 지출, 어료비 지출, 그 다음에 빌려준 돈, 채권, 빌린 돈, 채무 이렇게 단순 현금 수입과 지출, 채권, 채무를 기록하는 우리 가계부 하는 거 아시죠? 그걸 이제 싱글 피리어드, 싱글 엔트리해서 단식 회계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더블 해서 더블 엔트리 하는 복식 회계 이런 게 있고, 또 트리플 엔트리해서 삼식 회계 이런 게 있다. 삼식 회계. 근데요. 최근에 우리 비트코인 아시죠? 걔가 삼식이를 동원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누가 비트코인을 만든지 아직 모르잖아. 그죠? 가명만 나와 있지. 누굽니까? 나카모토 사토시 이렇게 했나? 하여튼 그분은 감이 나 있는데 저는 생각한데요. 그 속에 삼식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공인회계사이면서 뭔가 하는 분이 아이디어 좋은 분이 만들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복식, 이 단식은 가계부 작성한다고 이 복식회계 때문에 이렇게 맞거든, 항상. 복식회계. 복식회계다 이 말은 차변, 대변, 오른쪽, 왼쪽, 복식, 치주, 복식, 이렇게. 이게 항상 같게 되게, 항상 같습니다. 단식회계는 이게 안 같거든. 또 삼식도 복식을 전제로 하여 또 다른 삼식. 하나의 변을 더 추가한다고. 근데 이 복식이다 하는 이거는 이거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가 찰 수 있잖아요. 3억에서 6 빼면 1억이죠. 또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2개 알면 찰 수 있다니까. 3억, 이렇게 3억. 그래서 돈이 스스로 셀프 컨트롤, 스스로 컨트롤 능력이 있는 게 그게 바로 복식의 방식이다. 요게 중세 베니스 상인들이 개발한 건데, 연도로 필요한 참조로 보시면 지금 아직 입문서 반이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1494년에 루카 파출리라는 장관이 이게 최초로 발명해서 이게 서쪽으로 갔어요. 그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맡기고 믿을 곳에 돈을 맡겨야 되지. 돈을 빌려주더라도 신용 있는 곳에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 수탁 받아가지고 운용해가 벌어가지고 다시 이자로 나눠주고 배당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가 좋아가지고 경제가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 맡길 때 믿지 못한 곳에 돈 못 맡기잖아요. 기하이면 믿음이 높은 곳에 위험이 낮고 리스크가 낮고 요즘 같으면 리스크를 하죠. 옛날에는 그냥 신용 이렇게 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위험 낮은 곳에 그죠? 같은 값이면 위험 낮은 곳에 수익이 높은 곳에 그럼 맡기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당연한 이런 수탁 관계로 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이때 태어났지만 약 한 17세기 네덜란드 가서 꽃을 피우고 다시 서쪽으로 와서 프랑스로 다시 서쪽으로 와서 영국으로 다시 서쪽으로 와서 미국에서 지금 엄청 자금의 꽃을 피우고 일본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다음에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달려가 우리 한국 코리아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뭔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 세계 경제가 꽃피울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우려면 좀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해 줘야 되겠죠. 공격적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야 부흥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복식에 들어도 이거 우리 철학자 케터란 분이 인류 문명 발명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찬을 한다고 극찬을. 그래서 저도 이거 오른쪽 왼쪽 돈이 같다는 이것만 가지고 계산 공식을 안 외워도 된다니까요. 그걸 제가 전국 최초로 처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제 공식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일부러 하는 소리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생각 속도대로, 눈빛 속도대로 답이 나옵니다. 계산형이. 공식 외우면 안 돼요. 공식 외우면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오버해서. 그대로 생각 속도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극찬한 건데 이걸 진일보해서 삼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 미국 학자인 이지릭 하는 분이 개발한 건데 그게 우리 비트코인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뭐 투기를 하든 뭐 투자를 하든 뭐 가격 폭등하는 폭락 이 관심도 없고 야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방식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죠? 이게 또 우리 알다시피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달러 불신 때문에 태어난 거죠 이게. 미국 US 달러가 통화량을 대량 발행합니다. 막 남발해요 남발. 엄청 발행가 미국 통화 미 연준에서 통화를 대량 발행하면 그거는 미국 부채 아닙니까 부채 미국 부채. 현 세대 갚든지 차세대 미국 차세들이 갚든지 갚아야 할 부채인데 근데 US 달러를 대량 발행해가지고 외국의 물건을 샀잖아요. 다른 나라 물건 사가 자기 국내 미국인들이 소비를 하고는 나몰라라 해보면 끝나본다니까. 그러면 수출한 다른 나라에서는 US 달러에 종쪽에 불과하고 후이도 갖다 버려야 돼. 의미 없다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전 세계 다시 새로운 화폐로 등장한다면 각 나라의 개별 화폐는 종쪽에 불과한 게 의미 없어. 이게 더 되면 유럽도 그죠? 유럽도 원래는 스포츠고 예술이고 이걸 먼저 상호 교류하다가 우리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류하다 독일 통일하기 전에도 뭐 각종 종교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경제가 통합되죠. 경제 통합 유럽화로 통일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 통합 이렇게 정치가 제일 늦죠.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항상 늦는데 그런 식으로 통합하듯이 이게 경제 쪽으로 먼저 세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도 지금 뭐 저도 어느 책에서 봤는데 한 400~500년 지나면 세계 단일 정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럴 것 같고 저도 생각한데 400년 500년 후에 세계는 지구촌 하나의 정부가 있어도 하나의 정부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블록체인 방식 자체가 그런 걸 지금 벌써 진행하고 있다고. 세계 단일 통하듯이 경제가 먼저 통일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치가 통일되고 이렇게 후에 이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어디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그래서 그런 하나 전초전일 수도 있고 좋은 의미로는 나쁜 의미로는 투기권 양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수도 있고 이 삼식이란 이 속에 가면 뛰어난 이것도 극찬하고 있는데 그보다 뛰어난 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삼식 얘기하고 이 블록체인하고 여기에 극찬을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가타가닥 하는 것이 벌써 왼쪽 돈만 있으면 오른쪽 돈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른쪽 돈 있으면 왼쪽 돈 구할 수 있고 마음대로 구할 수 있죠. 돈이 스스로 셀프 컨트롤한다. 우리 사람도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 능력이 생기면 대단하잖아요. 가령해서 이 담배 못 끊어가지고 셀프 컨트롤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자기 스스로 컨트롤 뭐 끊을 수도 있고 좋은 걸 할 수도 있는데 그 셀프 컨트롤 능력이 있으면 자기에 대한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경영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듯이 돈도 이때부터 미리 셀프 컨트롤 능력이 있다니까 돈이. 그래서 믿고 맡기고 사후 검증 통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활용하자고 공식을 단 하나도 이어지 마시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2세기 앞서가 우리 한국에서 개성상인들이 이미 이 복식기보다도 4개 면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엄청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성상인들이. 개성공단은 안타깝게 지금 폐지돼 있죠. 폐지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겠지만 이 틈에 언젠가 틈이 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저희들 이어서 할 것은 이거 2개 갖고 자정 셀프 컨트롤 능력이 있으니까 공식 단 한 개도 안 가지 말고 내 생각 속도로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라. 그렇게 풀자는 겁니다. 우리 시험용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울 속에 금융이 있고 금융 거울 속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도이죠. 부동산, 금융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보통 저희도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면 부동산 중에서도 이게 주택의 대표 아파트 이런 게 있죠. 근데 주택 금융 이걸 주로 다루는데 그래서 주택 금융 같으면 주택을 모가지 잡히고 은행한테 론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은행이 은행한테 2억이라는 돈을 빌릴 때 요거 모기지 이렇게 부르죠. 우리 실무상도 그대로 모기지하는 일반 시중금융에는 그대로 그 용어를 씁니다. 모기지. 근데 요놈이 한국주택금융사 가면 서민들 최초 주택 취득할 때 무주택 서민들 대출 받는 거라서 여태까지 모기한테 뜯기고 피 빨리고 이래저래 다 추리를 당했잖아요. 그 다시 또 모기직하면 평생 또 모기 소리 들으면 성질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다시 이거 인테리어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보금자리론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금자리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금자리론 하는 게 하나 나오고 모기지론 하는 거는 시험 잘 안 나와요. 시중금융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 보금자리론 그놈이 시험 잘 나온다고. 요거 보금자리론 이렇게 이건 돈 빌린 거지. 그럼 이게 모기지를 그대로 영어를 쓴 발음이지만 이게 우리 민법으로 따지면 모기지가 이게 뭐죠? 그렇죠. 담보자피인데 저당권 설정해가 저당권이죠. 저당권. 실무상은 근저당권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하지만 이 저당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진도 안 나갔죠. 물건인지 채권인지 한 번 진도 나가도 한 번, 두 번 나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니까. 론은 돈 빌린 돈 빌려 준 거는 채권입니까? 채무입니까? 돈 빌려 준 사람은 은행은 채권자죠. 빌린 이 기업은 채무자고, 채권 채무고, 계약을 통해서 채권 채무가 태어나죠. 그전에는 계약편에서 채권 채무 민법에 요거는 저당권은 물권이라고 하면 되죠. 물권. 등기부에 기록해서 만천하에 다 알렸지. 그래서 만천하에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민법에서 이건 물권, 이건 채권이라. 물권, 채권 이렇게 민법에서는 공부하지만 근데 이걸 아시면 우리 이 금융론도 거의 70%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기지론 이런만 알아도. 집에서 상식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벌써 많이 해보셨죠? 대체로. 아름이 엄마도 해봤고 수기 엄마도 해봤고 많이 해봤어요 이미. 지금도 뭐 아마 감론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 분이 전국에 뭐 거의 집집마다 거의 반 정도 이상이니까. 그래서 모기지론 갑니다. 모기지론. 요거 우리 시험에는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사 상품 보금자리론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모기지론인데 그건 오히려 시험 적게 나옵니다. 실무상은 모기지론 시중금융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3년 만기로 해가 2억을 빌리고 3년 동안 이자만 주고 3년 만에 한 방에 2억 갚는 이런 방법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험상 서민주거주택용 모기지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 안 나오고요. 우리 시험은 요거 빌려가지고 보금자리론을 빌려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상품인 이런 보금자리론 그게 우리 시험에 특수금융으로서 그것만 한정해서 주로 출제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 금융시장론을 따서 자기들이 하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보금자리론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걸 또 뒤집어 가지고 리버스 모기지론 하는데 이거는 주택연금이라 주택연금. 리버스 현금 흐름이 정반대. 리버스 모기지, 영모기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택연금 있잖아. 주택연금. 우리 요즘 농지연금도 있고 뭐 나중에 산림연금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주택연금이 있죠. 주택연금 이런 거. 그래서 모기지론 요는 일단 잘하셔야 한다. 그럼 교수님 모기라는 얘기는 담보물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주택을 얘기합니까? 주택 담보 잡은 거, 저당권 설정한 거 모기지. 요는 딱 잡고 그다음에 대출했겠지. 만약 그냥 대출하면 신용대출 아닙니까? 요걸 하면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 담보로 잡고. 그렇죠. 담보로 잡고. 담보대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 논리가 하나 있고 금융시장 논리. 금융시장을 할 때 금방 제가 1, 2, 3, 4금융 이런 금융산업 이렇게 합니다. 금융산업.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개념은 금융정책 논리가 있습니다. 금융정책일 때는 시중금융기관을 보고 금융기관 이렇게 한다고. 기관. 국가기관 냄새가 물씬 나죠. 금융기관 이렇게 부르지.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시장 논리냐, 금융정책 논리냐, 정책 금융 논리냐,
시장금융 논리냐, 이 두 가지, 이걸 알면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다 방대한 엄청 책에 많은 걸 언급하고 있죠. 그 부분적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금융시장 논리에서는 시장에 가면 아저씨, 아주머니, 처녀 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 다 모아난 그 개개인 사람 따지면 민법이고, 매수인, 매도인 이래 따지면 민법 공부하는 거, 개개인의 권리. 우리 항상 학교로는 기본적으로 시장판을 먼저 읽게 됩니다. 시장판. 수요량과 공급량을 먼저 읽게 되죠. 이거는 화폐시장이니까 마니터리 마켓 이렇게 되겠죠. 화폐시장에 돈 필요한 사람, 필요한 양, 돈을 공급하는 양, 수요 공급량, 화폐 필요한 양이 수요량이 많으면 화폐시장의 가격은 이자율이죠. 이자입니까? 이자율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돈 필요한 사람 많으면 그렇죠. 높아지죠. 이게 금융시장 논리입니다. 그죠? 금융시장 논리. 돈이 공급이 많으면 이자율이 떨어지죠. 이게 수요 공급 양큼 많다. 이걸 경제학자들이 일부 빗대가지고 이거 공급이 많다는 것은 헬기에다 돈다발을 싣고 살파로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논리나 똑같기 때문에 시장판 전체는 돈을 조평서 만들어가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얼마 발행하자 출산 결정하고 나서 헬기에다 돈다발을 싣고 살포하러 다닙니다. 전국에. 그러면 돈이 풍부해지겠죠. 공급 많아지면 금리가 뚝 떨어지는 거지. 싸지. 당연하지. 사실. 그 다음에 이 수요는 진공천소기로 가지고 먼지 빨아들이듯이 돈을 쭉쭉 정부에서 빨아들여 버리면 시중에 수요가 많아지죠. 돈이 쭉 빨리 들어갑니다. 수요가 많으면 이게 많아져 버리면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겠지. 그죠? 상승하겠지. 막 그런 빗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이제 금융산업, 금융시장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가면 내가 단기간 빌릴 때 하고 장기간 빌릴 때 하고 언제 더 위험이 높을까요? 채무 불이행 위험 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친구가 3일만 빌려도 30년 빌려도 하면 어느 게 뛸 가능성이 높다? 장기가 뛸 가능성이 높죠. 빌리 갈 때야 뭐 갚을 능력이 있었겠지. 근데 30년 후되니까 뭐 직장 잘리고 여기저기 사바다가 털어먹고 이렇게 하면 돈이 거짓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그죠? 이런 말이 되죠.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니까. 장기는. 위험이 높으면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그렇죠. 많이 받지. 장기 고리 이렇게 받는 게 맞고 단기는 상대적으로 저리 요게 금융시장 논리라. 장기 고리, 단기 저리 이게 금융시장 논리입니다. 모든 돈은 사람이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이 캐시플로가 제일 중요했죠. 현금 흐름, 캐시플로. 이 현금 흐름이 사람이 걸어다니면 현금이 흘러다니면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림자 있듯이 돈도 캐시플로 걸어다니면 흐르면 그 속에 그 이면의 그림자에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 리스크. 그 위험 분석이에요. 우리 학교는 전체가요 가격 가치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이면에 돈 구하는 거니까 돈 이면에 리스크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 시장 논리가 금방 반짝하고 다 떠올라요. 이해가 되고. 그럼 이게 위험이 높으니까 고리고 대가를 많이 줘야지. 위험이 낮으니까 저리고 적게 줘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근본적 금리가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말은 수요 공급 날에서 미국이 요즘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 돈을 그다 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맞죠? 국채 발행해가지고 시중에 돈을 국채를 과거에 발행했던 걸 발행해가지고 다시 흡수해버리죠. 돈을 빨아들여 버리지.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수요를 수요를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 공급을 줄이지 맞지? 화폐 공급을 발행을 줄이면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 여기에 거의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2차 공법도 다 그렇잖아요. 공법들이 국민이 수요하니까 공급한 거죠. 국회에서 법률 통과 공급. 예? 민법도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법질에서 요구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법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에 다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민법하고 공법 시험에다가 수요 공급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되겠지만 들이댈 필요도 없고 큰 개념은 그렇게 나온 거지만 들이댈 필요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학개론에서 들이대면 돼요. 그죠? 수요 공급. 학개론은 전체 수요 공급 시장판 이걸 제일 먼저 읽어내야 돼요. 곳곳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말은 없지만 그 논리에 따라서 이게 다 전개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무주택 서민이 장기 고리 이렇게 빌리면 돈 못 빌린다니까. 아름이 엄마가 처음 집을 사는데 2억을 빌렸습니다. 이거 단기간 빌려면 안 되죠. 3년 만에 2억 다 갚아라.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기 빌려야 되는데 10년 이상, 10년, 15년, 20년, 30년 우리가 보금자리론이 그렇게 장기 만기거든요. 그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3년짜리, 5년짜리 있다 하면 땡 틀려요.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이거는 보금자리론의 장기는 10년 이상을 장기를 한다고. 장기란 말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10년, 15년, 20년, 30년 이게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인데 장기 같으면 그럼 고리 내야 될 거가. 고리 내면 못 빌리죠. 아름이 엄마가 못 빌립니다. 장기 고리 어림도 없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금융으로 정책적으로 장기 저리 상품을 만들죠. 장기 저리. 장기간 빌려주되 이자는 고리로 받아야 금융시장 논리지만 저리 대출하겠다. 여기 이제 해당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장기 저리 대출. 근데 실제요, 요즘 우리 핀센터 정책한다고 LTV 디테일하고 투기지역, 투기관리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책. 우리 원래 한 6번 정도 정책 내가지고 전체 기조가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속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죠,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1세대 1주택은 장기 저리 고정금리 이걸 낮춰주면 됩니다. 최소한 자기 집 한 채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그죠? 그래야 그 기반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장기 저리 고정금리, 요렇게. 근데 이 저리는 지금보다 더 낮춰줘. 지금보다 더 낮춰줘야 됩니다. 그럼 국민 생활에 안정이 되겠죠. 딸 시집 보내도 쉽고, 아들 장가 보내도 쉽고, 또 신혼들, 또 당연히, 임대주택, 당연히 또, 임대로 저렴한 정책으로 해주고. 이거 조금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풍부한 나라처럼 장가가 이렇게 주고 2억씩 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애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는 못하지언정, 이런 정도는 기본해야 국민 행복지수가 확 높아질 텐데. 예? 그죠? 이게 장기 저리 해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에 보면, 우리 책에 보면 이게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논리가 저기서 일로 넘어오는, 저기서 시장에서 정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금보다 더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3%보다는 2%, 2%보다는 1% 이렇게. 그죠? 별로 금융비용을 못 느끼도록. 그래 주시면, 내 집 하나는 가지고 뭐라도 해보자. 안정적인 이렇게 행복지수가 엄청 올라갈 텐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 한 달에 300만 원 나가느니 이거 지금 야단법석이잖아요, 전국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요거 하나 하시고, 우리 LTV DTI 같은 것도 LTV DTI 우리 현민식 국장이 앉아씨가 고민해가 텔레비전 나오면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금융정책이죠. 이게 정책이지, 정책. 이것도 금융정책이다, 그죠? 금융정책. LTV DTI, LTV DTI. 우리 시험도 이게 매년 나옵니다. 한 문제 또는 한 문제 반, 다른 문제에 또 지문으로 끼어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한다. 좀 이따 보면 되고. 부동산 금융. 이게 금융이고. 금융인데 좁게는 부채만 금융이라 할 때가 있고, 넓게는 이것도 도이기 때문에 다 이 금융입니다, 금융. 이제 용어 정리 한번 해보면, 전에도 한번 했지만, 용어 정리.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아파트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자 지분, 채권자죠. 은행은 돈 받을 채권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지, 채무자. 채권자 지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여기에 출자한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 다른 법에서도 쓰지만 출자 지분 이런 용어로 씁니다. 출자 지분. 출자 지분, 채권자 지분 이 전체를 지분으로 보기 합니다. 그중에서 출자 지분은 배당받는 게 원칙이죠. 채권자 지분은 이자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만기가 있고 이자를 받고 이거는 배당을 받을 때 팔고 싶으면 지분을 양도 이렇게 해서 현금 회수하고 그죠?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런 특성을 그 두 분 다 모아놓고 자금 공급자하고 자금 수요자하고 모아놓고는 부채 자본을 한다 이랬습니다. 부채와 자본. 그죠? 부채, 자본. 이거는 자금 수요 공급자 두 분 모셔놓고 부르는 용어. 너나 우리 모두에 통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한다 했어. 자, 그래서 그 교재 우리 한번 봅시다. 257페이지 부동산 금융의 동그라미 1 보시면 자, 동그라미 1 부동산 금융이란 일정한 자금을 확보, 여기서 1억이요. 이걸 확보, 조달하여 이를 무주택 서민과 주택 건설업체에 요거 지금은 이건 우리 가계입니다. 가정이지, 가정. 가정에 이렇게 2억 대출, 모기지론, 보험자론 대출한 거고 기업 대출도 있죠. 기업 대출. 자, 기업, 주론자, 건설업체. 만약에 건설업체. 1조 원 자기 지분이고 2조 원 이 금융 빌려주고 3조 원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해서 3,000세대, 1,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 건축 공급한답니다. 여기도 돈을 빌려주고, 그죠? 보험자료는 저기도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주택 건설업자에게 장기절이, 자, 이거 장기절이래. 장기절이랍니다. 원래 장기는 고리, 이게 말은 소리. 말이 없으면 장기고리 이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 정책금융 무주택 서민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무주택 서민이라 이게 보험자료론 빌릴 때는 장기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금융이에요. 특수금융. 주택금융 중에서도 특수하죠, 그죠? 특수하지. 정책금융으로. 그래서 이걸 특수금융이라고 합니다.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반면 이 건설업체, 여러분 이게 공급이죠, 공급. 공급은 우리 경제론 할 때 우상량, 집 사는 사람은 우하양 수요다 이렇게 공부했죠. 우하양 수요, 우상량 공급. 경제론 할 때.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다 쓰입니다. 경제할 때 경제론 거기서만 출제되고 거기서만 제가 X8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근본 원리가 감정평가론까지 다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X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정리가 다 된다 그랬죠. X로. 주택 구입, 이거는 수요죠, 수요. 용이하도록 하는 특수금융이다. 금융정책 논리. 그 특수하다. 주택의 일반 금융도 아니고 주택 중에서 보험자리론에 해당하는 특수금융에 해당한다 이 말이다. 장기절이. 그냥 장기절이 이렇게 말 쓰면 안 되고 저러한 특수금융일 때 장기절이다 이런 얘기를 해. 그죠? 이것도 우리 시험 나와 출제가 했습니다. 특수금융이다 하는 말 1말도 우리 시험 출제를 했었어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장 넘기셔가지고 3장 넘기게 되겠네. 자, 262페이지 가시면 262페이지 저당의 종류가 그 아래 박스에 보시면 뭔가 나와 있는데 박스에 앞에 이 가계 대부인 저당 대부 있고 뒤에는 기업 대부인 건축 대부란 말이 있습니다. 보이죠? 지금도 박스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면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지수는 엄청 많지만 자, 많은 가지 한번 봅시다. 가계대출, 보험자리로는 가계대출한 거예요. 가정에 대출한 거지. 그 다음에 기업대출, 이 건설업체 있잖아. 건설업체, 기업대출, 건설업체 대출. 자, 가계는 소비주체라고 합니다. 소비주체. 기업은 생산주체다 이렇게 불러요. 가계는 소비주체. 가정에서 커피 마시면 집에 있는 책글상은 소비용이고 우리 학원에 있는 책글상, 학원에서 커피 마시면 생산용 커피입니다. 지금 생산 활동하기 위해서 시간, 노력,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용이고 그 다음에 가게에서는 바로 이거 저당 잡고 돈을 빌잖아요.
이 저당금융이라고 합니다. 저당금융. 근데 기업체는 이 건설업체는 택지 확보 30%, 추가 70%, 100% 완공 따라서 건축 대부를 해준다고 이게. 기성고 확인하고 대출. 이걸 흔히 기성고 대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건축 대부를 한다고. 건축 대부. 또는 건축하는 것은 개발이죠, 개발. 개발금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개발금융. 개발금융. 여기는 저당 대부. 저당 잡히고 대부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파트를 건축 공급하죠. 건설회사는. 그래서 공급자 금융이라 하고, 이건 집 사는 사람이지. 아파트 사는 사람. 수요금융. 이렇게 수요금융. 수요와 금융이 만나서 이거 무난히 이 가격에 사고 팔고 하는 양, 그 결정하기 위해서 이 금융들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당연하죠. 또 보통 인체 비유할 때는 요걸 피다 이렇게 부르죠. 피. 신선한 피 공급을 원활히 잘하시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텐데 피가 말라보면 어디 됩니까? 쭈그러들어 붙지. 그래서 이걸 돈을 흔히 피에다 비유를 많이 하죠. 그치? 다 아시지만 그런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원활한 실물이 부동산이 공급되고 수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 당연히 그 금융이 그런 기능으로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정리가 보시니까 앞에는 저당대부입니다. 소비금융입니다. 수요금융입니다. 장기절이다 하는 말은 보금자리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절이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보금자리론 말고도 뭐 디딤돌 대출하고 유사한 게 있습니다만 대표로 핵심적인 걸 심플하게 이해하는 게 빠르니까 기억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보금자리론, 장기절이. 그 다음에 건축대부는 상대적으로 단기고리 이랬죠. 단기고리입니다. 저당대부는 2억이라는 돈을 일시로 한 방에 빌려주는 거죠. 한 방에. 근데 건축대부는 진척도 따라서 기성고 확인하고 빌려주니까 단계별로 대출하죠. 단계별로 대출해야죠. 갚을 때는 얘는 분양을 다 하고 나서 대환시키버려요. 대환. 분양 입주주 다 보고 이 2조 원을 집단 대출 받았다가 일로 대환시키버리죠. 대환. 근데 보금자리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단계별 상환하잖아. 빌릴 때는 한 방에, 갚을 때는 단계별 상환 이렇게 한다. 이미 다 합니다. 다 아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괜히 시험 나오면 괜히 틀리겠다. 이 쉬운 걸, 뻔한 걸 가지고. 다 아시는 거예요.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258페이지. 258페이지, 그 앞에 있는 거는 뭐 금방 더 상세히 했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자, 258페이지. 부동산 금융의 기능. 자, 이 금융이 이 2억하고 2조 원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자. 이런 얘기라. 이것도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옛날 시험에는 부동산 기능하고 그 밑에 부동산 금융 원칙 있잖아요. 다음 중에서 부동산 금융 기능이 아닌 것은 해놓고 이거 4개 놓고 한 개를 원칙 하나 끌어다 놓고 틀린 거 찍어라.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스타일 전혀 출제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구분하는 게 실득이 있으면 실무상이나 이론상이나 실득이 있으면 그래라도 해야 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럼 못하러 출제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 출제한 적이 있었으니까 지금 필요 없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아무 부담 없이 읽어보면 돼요. 봅시다. 부동산 금융 기능, 역할. 금융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까? 요 T 쪽에 오른쪽 부채 있죠, 부채. 요거 기업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주택 거래 활성화한다. 내 돈 1억, 2억 있으니까 3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었죠. 원활히 거래 살 수 있는다. 사고 팔고 거래 활성화한다. 그 다음 자가주택 공급 확대합니다. 그렇지. 내 돈 1억만 갖고는 3억짜리 살 수가 없었는데 보금자리론 때문에 3억짜리 살 수 있고 또 건축 대부 때문에 아파트 공급도 원활히 될 수가 있었지. 그 다음에 저축 유도와
주택 자금 조성, 우리 청약 종합 통장 있죠, 요즘 1순위 청약 종합 통장 요걸 가지고 1억을 마련해야 2억을 빌려 가지고 3억짜리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돈 마련, 이 돈 마련 기능도 한다. 그거 당연하지. 그다음에 주거 안정,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금융을 확대함으로써, 그렇지, 지었다가 무주택 서민 지었다가 2억 빌려주니까 청약 통장 1순위 돈 보태가지고 바로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조절이다. 만약에 이 경기가 과열 상태되면 정부가 수요를 줄이지. 우리 최근에는 갭투자, 핀셋 정책으로 갭투자가 과열 형성이 한 사람이 500채가 있다, 100채가 있다 이런 소리 막 남발하니까 그 갭투자 투기를 갖다 막기 위해서 그거 핀셋 정책으로 그죠? 찍어냈잖아, 그죠? 수요 줄이도록 4월 1일까지 버티고 있으면 1세대 3주택은 플러스 20%포인트 할증까지 한다. 또 1세대 2주택으로 한 채 팔면 양도세를 플러스 10% 할증 과세한다. 양도세부터, 보유과세부터, 또 대출부터 이렇게 살 때부터 다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또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부양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자를 낮추죠, 그죠? 화폐 공급을 늘리면 금리가 싸지잖아요. 화폐 공급을 늘리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소비로도 사고 투자로도 사고 하면 재화 서비스 그 기업체들이 다 살죠. 이렇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나라 통화는 각 나라의 경기 조절용으로 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안 되지만 각 나라 통화는 각 나라 경기 조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당연한 얘기지. 이거 뭐 이럴 게 뭐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말을 쓸 수도 있고 안 써도 그만이고 이래요. 안 해도 그만이고. 그 다음에 옛날 문제는 구닥다리 문제는 그렇지. 여기에 부동산 금융의 기능 4개 놓고 그다음 금태 원칙 아직 안 했죠. 원칙 있죠. 그 하나 집어넣고 다음 중에서 금융의 기능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럼 요 원칙을 빼내야 되는 기라. 근데 이거 구분하는 게 실익이 하나도 없다니까. 의미도 없고. 지금은 그래 안 나와요. 언제? 지금은 안 나와요. 이거 자체가. 다만 나올 땐 이래요. 전체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 있으면 일반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된 상태에서 응용 출제니까 학교로는 그게 하나 한 지문이 슬쩍 이렇게 들어가요. 그 근본적으로는 알아두셔야 되지만 이거 안 해도 알고 해도 알고 그런 거다 이 말이지. 그 참 어처구니없게도 이걸 갖다 아무리 따가 이혼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생고생하고 몇 년 해야 돼 최소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금태 부동산 금융의 원칙이라는데 요거는 금융기관의 기본 원칙이다. 이 말이야.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금융기관 기본 원칙. 우리 사람 살면서 야 기본 원칙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기본 원칙인데 그 보니까 가로 1번에 자금 확보해 놨지. 자금 확보. 은행이 돈 있어야 빌려주지. 은행이 돈 있어야 빌려주지. 당연하지 그지. 은행이 이게 돈 있어야 빌려주지. 자금 확보. 근데 이 자금 확보가 이 참 우리 여기는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신용 창조력 하는 게 있는데요. 신용 창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창조하는 거 봅시다. 돈 창조하는 게 얼마나 많이 창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한국은행은 은행 중에 은행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A라는 은행에다가 100억을 빌려줬답니다. 원래는 요 T자만 빌려주면 요 부채고 그걸 현찰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자산이 되고 이런 건데 괜히 복잡해지니까 일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 100억을 빌려줬대. 당연히 이자 주고 이렇게 빌려오죠. 싼 이자 주고. 우리 시중 금융기관은 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제 A라는 은행이 대출을 하는 거야, 대출. 누구한테? 갑한테. 갑한테 대출한 거야. 대출하면 갑이 100억을 대출받아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삽니다. 그럼 100억을 누구한테 샀냐? 을한테 샀다고. 그럼 을 호주머니 100이 있잖아, 그죠? 을이 또, B은행에다가 예금 100억을 합니다. 그럼 B은행이 100억이 예금되어 있다고요. 또 B은행은, 병한테 100억을 대출합니다. 대출하면 병이 또 100억짜리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면 정이 호주머니 속에 100억이 있겠죠. 돈 받았으니까. 그럼 정이 다시 C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C은행에 예금하면 C은행도 예금이 100억이 창조가 됩니다.
또 C은행은 무한대 또 이렇게 대출하는 게야, 대출.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최초로 100억만 한국은행에서 A은행에 빌려줬는데 부동산 100억짜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창조가 되잖아요. 100억짜리가 무한대로 부동산 거래가 된다니까 이게. 그리고 은행 예금도 보니까 A은행 100억이고 B은행, C은행 이렇게 은행별로 쭉 다 합치니까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1000억, 1조 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희한하잖아 이게. 이걸 보고 이제 예금 창조, 신용 창조 이렇게 보는데 신용 창조. 그러니까 최초 돈은 100억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돈이 뭐 무한대가 늘어나 보죠. 근데 현실은 이제 요게 은행에서 100억 다 대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은 약 한 3.6% 지급 준비율로 냈더라 이랍니다. 3억 6천원 빼고 나머지 대출합니다. 은행마다. 그럼 왜냐하면 고객이 돈 찾아오면 내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급 준비율 이렇게 하죠. 지급 준비율. 그래서 요거는 빠지고 3.6%는 다 빠집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엄청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신용 창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예금 창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은행 돈을 정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민간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 말이에요. 민간에서. 또 뭐 들어오냐면 우리 책 한번 읽어보니까 자금 확보. 주택금융은 주로 장기성 금융이며 그에게 소요되므로 자금을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하게 되면 충분한 자금 확보가 곤란하다. 그런데 정부 재정에도 의존하기도 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서 민간 자금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민간으로부터 유치하기도 하죠. 정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민간에서 예금으로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 훨씬 많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4번 있죠. 4번.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을 보시니까 3번이네 3번. 3번에 저기 3번 보면 저당 채권 유동화란 말이 있죠. 저당 채권 유동화. 가령 여기서 B은행이 이 100억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거든. 부동산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저당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까 모기지 풀이라고 하는데 A한테 1억 빌려주고 B한테 1억 빌려주고 1억 수익 1000수익까지 빌려주면 1000억이 될까 이거 1000억. 이 모기지 풀을 이걸 팔아가지고 또 현금화하는 수단이 또 있다니까. 아까 요거 2억을 요 3억 저당 잡고 2억 빌려주잖아요. 이 모기지론인데 은행이 모기지론 채권이 저 가게한테 2억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많겠죠. 1000명만 있어도 2천억 아닙니까? 그 모기지 풀을 간대. 그 모기지 풀을 다시 팔아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니까. 그럼 돈이 또 들어온다. 또 들어와. 돈이 여기다가 이것만 있는 게 이 채권 가지고 있다가 이 채권 가지고 이 채권을 팔아가 현찰화 시킨다니까 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신용 창조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요즘은 국내 신용 창조만 있는 게 아니죠. IMF 닥쳐나서 우리가 해외 개방이 금융시장이 많이 개방되기 때문에 국제 신용 창조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캐시플로 유동화시킬 수 있어요. 당장 이것만 봐도 엄청나지만 이거 말고도 많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른쪽에 그 3번에 있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요거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MBS라고 합니다. 모기지를 빼거든. 모기지 저걸 담보로 잡고 시큐리티 정권 발행했습니다. 파생정권. 원래는 이게 모기지 풀 요게 1차 보는 채권인데 그걸 담보로 빼거든. 담보로 파생정권을 발행하여 현금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현찰화 시킨다. 쉽게 얘기해서 채권을 팔아가 현금화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채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거 있잖아. 받을 거를 팔아가지고 현금화했다 이 말이에요. 채권 양도로 현금화했다. 막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서도 납품하고 의무를 받거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만기까지 지고 있으면 또 받으러 가면 또 딜레이되고 애를 먹잖아요. 당장 임직원들 보수도 줘야 되고 자재도 사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가 양도하거나 담보 잡고 돈을 빌리 쓰거나 또는 회수를 해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나쁜 의미로는
넘어져야 할 중소기업이 좀비 기업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서는 중소기업도 현금화, 빨리 회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고. 하여튼 자금 확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출금리 책정. 아니, 대출하는 은행이 금리가 몇 프로 대출한다. 그거 책정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단, 보험자리로는 뭐 2.5%다, 2%다, 가점에 따라서 다르다. 가족수가 많고, 세대 최저주택이고, 소득이 낮고, 뭐, 이렇게 당연히 다 마련해놨죠. 점수제로. 그 대출금리를 책정한데, 당연히 준비를 해놨겠지. 단, 중요할 것은, 보험자리로는 장기고리입니까? 장기절입니까? 그렇죠. 요거. 이걸 책정 빨리 해놔야 된다. 부디 우리 한국도 이걸 좀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지? 이거 더 낮아지고 고정금리로 더 낮아지게 돼 있으면 기반이 되니까 뭐라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텐데 저 집 때문에 대한민국의 참 서민들은 서글프게도 집 때문에 평생 집 사는 게 목표라. 행복이 목표가 아니고 행복은 있거나 말거나 때 던져버리고 소주 한 잔 던지면서 불행하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집 안에 사는 게 목표라.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니까. 불쌍하죠. 안타깝잖아. 그죠? 자기 주택이 기본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뭔가 핵심적인 제품 서비스가 나올 텐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안타깝도. 똑똑한 사람도 다 그 묻혀 있다니까. 쓸데없는 주택에. 그거로부터 빨리 해방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둘째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절이 요구된다. 이게 핵심이라. 장기절이. 그 다음에 저당 채권 유동화, 이건 금방 보시고, 그 다음에 채권 보전. 채권 보전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론, 대부하면, 신용대출하면 뛸 위험이 크니까, 모기지 있죠, 모기지. 저당권, 모기지 론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모기지 론, 담보대출 할 수 있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이 말이지. 근데 이 채권 보증하는데 요즘 최근에 좋은 또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28회 시험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주택 도시, 옆에서 잠깐 적어 놓을까요?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지난해도 사실은 시험 나왔습니다. 주택 도시 공사니까 정부 출자이죠. 그리고 주택, 도시, 보증공사다 하는 게 생겨가지고요. 물론 뭐 몇 년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주택, 도시, 기금, 여기 출제가 됐어요. 주택, 도시, 기금, 여기 출제가 됐었는데, 28에는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 영어로는 HU, 주택은 하우징이고, U는 업은 도시고, G, 개런티, 보증이니까 HUG 이렇게 많이 쓰죠. 뭐 몰라도 됩니다, 영어는. 근데 이건 아시고 계셔야 한다. 지난 28회도 이대로 시험 나왔습니다. 출제했다고요. 여기서 뭐냐고? 여기 많은 걸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주택 도시 기금모에서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1, 2, 3, 4, 5 해놓고 여기서 뭐가 났냐면 주택 도시 기금 이 보증공사는 서민 금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책 금융이니까 이것도 정책 금융이기 때문에 서민 금융으로 되어 있다고. 서민 주택에 대한 보증 또 기업도 보증하는데 기업이 만약에 분양을 하고 나서 무난히 완공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중간에 부도날 수 있잖아요. 중간에 부도나면 입주자들을 위한 보전을 해준다고 저기서 또. 그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하고 또 매수자도 만약에 계약금을 넣는데 중도금을 펑크낼 수도 있잖아. 돈이 없어가. 그러면 그것도 여기서 보증을 내고 나면 중도금을 대신 넣어줍니다. 무난히. 그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으면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 전국에 전세 보증금이 위험 노출 많이 돼 있죠. 전국에. 알다시피 막 김민호 못 보면 못 받는다니까. 그럼 서민들 그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날리면 큰일 나죠. 그런 걸 여기서 보증한다니까 보증. 전세 보증금 보증. 그렇지.
여기서 요걸 주택보존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근데 서민 주거니까 국민주택이겠습니까? 국민주택 이상이겠습니까? 그렇지. 그게 이번에 시험 출제에 틀린 문제라. 국민주택 이상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 그게 상식적으로 공부 안 해도 감으로. 그렇죠. 네네네. 예. 보전공사에서 요 기금을 운영한다. 운영하는데 서민주택에 운영하는 거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이거 운영하는 거 알겠죠? 예. 그 거기 틀리기라. 3번에 나온 질문인데. 예. 그렇지. 그래서 이 내용 몰라도 감으로도 찍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 학교로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완전 상식적인 것도 많이 나와요. 완전 상식. 학교론이 어려운 이유가 작년에, 지난해는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일단 본수 요걸
자, 이제 260페이지입니다. 자, 260페이지. 위에 뒷부분을 보시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자, 요놈도 마찬가지. 1층 지분금융, 2층 부채금융이죠. 그 이치만 알면 돼요, 이치만. 세상 돈은 이 티 속에 다 들었습니다. 지분이냐, 자본이냐, 부채냐, 이것만 알아도 거의 또 3분의 2 정도, 반 정도 이렇게 금방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분금융부터 한번 보면, 지분금융. 주식회사에 자금을 필요할 경우 주식 발행. 자, 이게 주식회사래,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주식 발행하면 이 지분이죠, 지분. 정자, 감자, 실질정자, 형식정자, 실질감자, 형식감자, 주식분할, 주식평합, 뭐 이런 거 다 처음부터 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 아프게 우리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이 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 주식회사 부채인 회사채 이런 말을 쓰는데 회사채. 우리 시험에도 이런 용어가 살짝 나오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냥 우리 이때 이 사채는 주식회사 사자입니다. 이게 회사채. 이 사채인데 이 사채 말고 사사로를 사자. 이 사채 쓰면 이건 뭐지 이거? 이 사채는 아까 제가 사채업자들한테 빌리는 사금융 알죠? 사금융. 사금융 그걸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고 한글로 쓰면 똑같기 때문에 원래는 한자로 써야 되지만 또 한자로 요즘 한자가 요즘 시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회자로 붙이가 회사채 이렇게 회사채. 주식회사가 돈 빌릴 때 회사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 것은 타인 자본 조달이다. 회사채는 영어로 쓰면 본드라고 합니다. 본드. 우리 시험도 본드 이건 많이 나와요. 시험 나오는 용어니까 본드. 주식은 뭐 스톡쉐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건 시험 안 나오니까 일단 제끼고. 그래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가령 대기업이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 회사채 발행해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상품을 외상 매입, 외상 채무로 살 수도 있죠. 그 부채도 있고 또 은행 가서 돈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 저당대출, 신용대출 이것도 다 부채 아닙니까? 이런 부채들이 여기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부채. 지분, 금융, 부채금융, 그건 부채락하는 이런 회사채가 부채락하는 주식이 자본이락하는 이거 말면 되지. 따로 안개하거나 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속에 나온 우리 예를 들면 리츠라고 한 말도 있고 신디케이터 뭐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나중에 우리 리츠를 공부하고 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저걸 리츠하고 뭐 신디케이터하고 뭐 조인트 벤처하고 MBS하고 이거 공부하고 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쓸데없는 암기를 엄청 하고 계셔 하여튼. 평생 살면서 쓸데없는 짓만 안 한다 해도 대단한 성인이 될 거라 금방. 그게 제 목표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그래 살아보자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너무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니까 대부 비율 LTV 하는 겁니다. LTV. 오른쪽에 DTI.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죠. 다 별표 쳐놓으시고. LTV, DTI. 자, LTV는 우선에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LTV. 아파트 10억짜리 6억을 대부 빌렸습니다. 10억짜리 담보 잡고, 아까 말씀드렸면 모기지론이겠죠. 10억짜리 모기지 담보 잡고 저당권 설정하고 6억을 대부론 빌렸습니다. 그럼 대부 비율이 몇 프로다? 대부 비율 몇 프로? 그렇죠. 10억 담보 잡고 6억 빌렸으니까 60% 맞죠? 60%. 대부 비율이 60%입니다. 대부 비율이 60%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는데? 하도 많이 봐가 외워가지고.
아, 여기 4억입니까? 그렇지. 4억인 이유는 이 같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이가 갖다 하는 애가 복식에 셀프 컨트롤이 생겨있잖아요. 이게 인력 물론 발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중에 하나라니까. 그걸 활용하면 선배들이 고안해 놓은 거 활용하시면 아주 쉬워진다니까. 이 40% 맞네. 10억 중에서 4억이니까. 10억 중에서 여기 4억이니까 지분 비율 40%, 대부 비율 60%. 이거 지난해도 시험 나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포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물었지, 그지?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분자용어로 씁니다. 분자용어. 지분,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게 부채 비율이야. 자기 자본분의 부채. 4분의 6이죠. 4분의 6. 4분의 6은 몇 프로다? 150%. 1.5. 맞지? 이 지난해도 그래 시험 나왔다니까. 이렇게 단순한 건데, 근데 이거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응? 이거부터 출발해야 복잡한 얽혀 설켜 있는 여러 개 공식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른 속도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 금방 요 사학을 금방 집어넣어서 제가 대우비율 60%고 지분비율을 물었더니 바로 4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속도로 된다니까요. 응? 150%입니다. 4분의 6은 150%입니다. 부채 비율을 한다. 부채 비율을 한다. 분자 용어로 쓰니까. 아름이 엄마 이렇게 하지. 시금방지게 엄마 이름을 그대로 들이대면 안 되죠. 응? 친구도 응? 친구 엄마도 아름이 친구 엄마도 아름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이거 바로 친구 이름은 자야 이렇게 부르서 하면 좀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있을 때 그래 부르면 좀 그래 넘쳐스럽지. 그 분자 용어를 씁니다. 분자 용어. 자녀 용어로 쓰듯이 항상 분모 분자에 쓰면 100%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수험상은 분자 용어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자 용어. 부채 비율. 자, 여기 이제 LTV고 LTV 대부 비율 LTV. DTI는 뭘까? DTI. 자, DTI는 인컴 분의 데트 이렇게 되고 영어로 그대로 쓰면 LTV는 자산 가치 분의 10억 분의 론 대부액 6억 LTV 이래 되죠. LTV 밸류 이 밸류죠. 밸류 일단 영어로 공부해야 된다. 영어로 이거 영어로 공부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영어가 쉬워요. 영어가 쉬워요. 나중에 보시면 영어로 보면 더 쉬운 것이 많아요. 우리말로는 학자에 따라 과목에 따라 다 달리 부른 바람에 이거 우리 영어로 기본적으로 5개 나옵니다. 5개. 다 시험 출제했어요. 그대로 풀어가지고 자산 가치 대비 대부액 비율 이렇게도 출제했고 응? LTV를 대부 비율 이렇게도 출제했고 돈 빌린 사람 은행 입장에서는 대부하니까 대부 비율 하면 되는데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자금 융통되는 저당 잡히고 돈 빌리니까 저당 비율 두 사람 다 모아놓고는 융통 비율 민법에서는 담보가치 인정 비율 이렇게 최우선 변제 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벌써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이게 금방 5개 쓴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시험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말 출제를 하면서 관로해가지고 LTV 일이 주어지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게 좀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TI 이 DTI도 마찬가지 영어로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DTI 그대로 영어로 풀어서가 인컴이 소득이든 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 비율 이 총부채는 원리금 지급하는 거예요. 원리금 원금, 이자, 1년치. 말이 없으면 제가 1년치를 했죠. 1년치 지불한 거. 내가 연봉 5천만 원인데 1년에 원리금 2천만 원 지불했다. 그러면 LTV가 5천만 분의 2천만 원이니까 40%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1년에 1년치 원리금 지불하는데 2천만 원 쓰면 5천만 분의 2천만 원이니까 40% 아닙니까? 그걸 DTI 40%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연봉 5천만 중에서 3천만 원 원리금 감됐으면 5천만 분의 3천만이니까 60% 되겠죠.
DTI 60%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뭐 차주 상환 비율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머리 아파요. 다 기억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하는 것이 편하다. 영어로 하는 것이 편하다. 바로 이거는 문제들에서 문제 풀고 말로 된 것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문제 안 풀고 말로만 하면 맨날 머리 맴 돌고 이거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 Q 봅시다. Q. 지난 우리 26회 기출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걸 줄여서 주담대, 실무상 그렇게 많이 쓰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없다 치고 일정하다 치고 그 놓고는 연간 저당상수 어려운 말 나왔다. 우리 지난 투자론 공부할 때 이게 셋째 아들이다 하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당상수 다 잊어버렸죠? 잘했습니다. 대출 승인 기준 LTV 시장가치 기준으로는 60%고 DTI 40%입니다.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모두 적용시켜야 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실무상도 아주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것의 의미는 이런 뜻이다. 지금 자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자산이? 맞습니다, 3억. 그럼 몇 가넣게 하면 돼, 몇 가넣게. DTI가 지금 60% 이하라 했죠, 60%. 60% 보이죠? 60%, 50%, 40%, 30% 되면 돼요. 이보다 70%, 70, 37, 21, 2억 천 이렇게 못 빌린다 이 말입니다. 60% 이하는 빌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60% 갔다 오면 3, 6, 18 얼마다? 1억 8천까지는 빌릴 수 있다. 그럼 네 돈 1억 2천 가져오라. 3억짜리 집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찾으면 돼. 이거 곱하기 3, 6, 18 1억 8천 1억 7천 물론 빌려도 됩니다. 최대한 1억 8천. 그 다음에 DTI 기준은 연봉이 얼마였어요? 연봉이 5천만 이제. 5천 중에 지금 40% 이하 빌릴 수 있다 했죠. 40%. DTI가 40%입니다. 40%. 맞습니까? 맞지? DTI 40%니까 40% 이하. 연봉 5천만 원이니까 4, 5, 4, 20. 2천만 원. 연봉, 요거 해석을 잘해야 돼. 연봉 5천만 중에서 40%까지는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3천만 원 먹고 살아라. 저축도 하고, 부족하면 저축은 하지 말고 먹고 살아. 이 말이죠. 연봉 5천 중에서 40%까지는 빚 갚아라. 이 말입니다. 1년에 빚 갚는 거죠. 이 연봉이니까 1년간 갚는 빚이죠. 원리금 지불해. 그래서 계산할 때 바로 그냥 해보면 돼. 실제로 눈빛 속도로 가만히 치다보고 10초, 15초 하면 답이 나와 있어야 돼. 이게. 공식 넣으면 한나절 해도 안 돼, 이게. 자, 그러면 요 2천만 원은, 집 사고 1년에 갚는 원리금. 총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 말은 원리금, 같이 갚는 원리금. 요걸 우리 투자론에서는 부채 서비스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금융론에서는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걸 2천만 원이니까 이게, 그런데, 요 최대한 부채 금액 벌릴 게 얼마냐? 저당 상수라는 게 있잖아요. 저당 상수. 저당 상수가 얼마죠? 0.1. 자, 이 저당 상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 우리 투자론 할 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저당 차익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2천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요게 얼마 들어간다? 2억 들어가죠, 2억. 2억에 10%는 2천만 원 아닙니까? 그치? 바로 되지. 그래서, 저당 차익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상수 2천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요게 처음 할 때는 이게 뭐 가장 어려워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금융론, 투자론
간평동 가면 다 나와요. 이 셋째들이 저당상수가. 여기저기서 계속 하다 보면 제 입에서도 한 20번 얘기할 겁니다. 그럼 아무리 튕기 나가도 튕기 나가는 게 보인다니까.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2억 저당 차입하고 곱하기 이제 우리 저당상수라니까 저당상수의 의미는 앞에서 공부 했습니다만 저당 차입 금액을 알고 상수를 모를 때 저당상수를 곱하면 상수가 튀어나옵니다. 이랬습니다. 상수는 원리금 균등상한이거든요. 원리금 균등상한 매년 2000 이렇게 상환한 게 2000씩 원리금 균등상한. 그래서 저당 차입 금액 이거는 반대로 저당 차입 금액 이걸 구하고 이 상수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상수가 2천만 원인 거 알고 있고 저당 상수 0.1 알고 그러면 역으로 역산 거꾸로 계산하면 2억을 찾을 수 있죠. 그 곱하기는 반대로 던지면 뭐다? 나누기. 그래서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면 2억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저당상수 셋째 아들이 제가 이게 자산, 부채, 자원 할 때, 투자론 할 때 자산은 엄마를 했습니까? 아버지를 했습니까? 생각납니까? 그마저 잊어버렸네. 집에 가서 엄마 봐야지. 엄마 있고 저당상수는 몇째 아들? 셋째 아들. 가운데 끼워가지고 막내들이니까 귀엽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본은 엄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했지, 이제. 엄마, 아버지, 가운데 셋째 아들. 이렇게 있으면 가족 회의 다 결정난다니까. 우리 계산형에서도. 계산형 출제는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출제. 다른 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돈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T에서 다 출제를 하지만, 금방 엄마, 셋째 아들, 아버지 했던 여기서 거의 답이 나온다니까요. 답이. 보여요. 그래서 저당 차입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상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공식이라서가 아니라 부채부에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자리 제가 그냥 찾아줄 뿐이야. 제가 뭐 천재라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천재도 못 만드는 거지. 당연히 원래 있는 자리 갖다 붙였습니다. 제가 갖다 놨습니다. 원자리 갖다 주면 돼요. 원래 자리 찾아주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숙달 반복돼야 되는데요. 숙달돼야 되는데 2억 곱하기 저당 상수 0.1 하면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순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저당 차입 금액이 여기고 저당 상수 0.1 이거는 저런 상황에서는 0.1이라는 게 인터넷 가면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 케이스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상황이 똑같아지면 이게 똑같아요. 저보다. 0.1 곱하면 바로 이게 1,000만 원 나는데 이게 상수라고. 상수. 원리금 균등상환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매기 원리금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채 부분에는 부채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상수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 이렇게만 계산이 됩니다. 이건 공식이 아니라 상식이다. 여기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저당 상수 셋째 아들은 여기 원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당 차입 금액에 저당 상수 곱하면 상수가 이렇게 나온다. 상수. 항상수. 일정 상수인 2000, 2000, 2000 똑같은 거. 당연히 저당 상수는 고정금리겠습니까? 변동금리겠습니까? 그렇죠. 고정금리. 저당 상수는 고정금리다. 이거 말고 원금 변동상환 최정상환 이런 거는 고정금리도 될 수 있고 변동금리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정금리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까지 하시면 상당 수준이 돼요. 이 자리, 그 자리 앉혀놓으면 됩니다. 자기 자리 모셔놓으면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뒤에 이제 금융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패스. 2 곱하기 0.1은 0.2잖아요. 에이? 곱하기가 이해가 안 된다. 2억 곱하기 0.1 하면 얼마다? 아, 그 말이야. 에이,
제가 잘못했네. 이 억을 안 써가지고 2억 곱하기 0.1 그러면 2천만 원이제 2천만 원. 응? 우리끼리 좀 빨리 패스합시다. 괜히 이거 억자 안 넣었다고 억장 무너진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우리끼리 좀 편하게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야 진도도 빠르고 빠른 속도로 정리해버려. 실제 시험 칠 때도 억자를 이거 써서 하면 안 되면 써서 하면 안 돼요. 속도가 늦어가. 그냥 이 쓰고 바로 이렇게 답을 놔버려야지. 응? 2억 쓰고 T자 써가 2억 쓰고 이거 다 쓰면 고지고 떨어 쓰면 시간 초과돼서 의미가 없습니다. 1억 8천 같으면 그냥 1.8 이래 쓰면 되지. 응? 주관식 시험 같으면 금방 사장님 말씀한 대로 요 2억 요거 안 쓰면 틀려요. 1억 8천 이렇게 다 써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1차는 스피드 게임이라 1차는 스피드 게임입니다. 절대 시간 부족합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한내로 옛날에 제가 어느 학원에서 모학원에서 그때 수강생분 중에서 20분 만에 민법 다 풀고 20분 만에 학교론 다 푸셔가지고요. 그래 풀을 때 얼마나 많이 맞췄냐면 학교론도 40문제, 민법도 40문제 이거. 이거 중에서 민법은 2개 틀리고 다 맞고 학교론은 4개 틀리고 다 맞췄어요. 이게 40분 만에 두 과목을. 자, 이거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40분 만에 1차 학교론 민법을 이렇게 틀리고 다 맞추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야, 천국 수석 나왔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분이 이제 그런 거야. 금방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거 설명에 다른 데 한 바락하고 주잖아요. 뭐, 이거 시중에 출판사 나와 있는 걸 다 사가지고 문제를 다 외워본 거야. 이해하니까 복잡 시간 걸리니까. 다 외워버렸어. 그러니까 학원과 모의고사가 시험 안 나오는 게 많거든, 실제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엉터리, 괜히 비비고 와가지고 시험하고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다고. 근데 그걸 문제를 다 외워가지고 또 학원 가서 모의고사 치니까 그 문제가 문제 은행식이 아니지만 돌고 돌아가 똑같은 문제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모의고사에. 이해가시죠? 그 제일 먼저 공주에서 공부하라고 하시면 수험생도 이런 얘기해요. 이거 다 외워보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외워보면 떨어집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분은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문제책 보면 답이 보인다니까. 대한민국에 민법을 20분 만에 푸는 교수도 없습니다. 1등으로 탑 강의하는 교수님도 이렇게 못 풀게 돼 있어요. 학교로는 더욱 더 그렇고, 학교로는 풀어도 틀린 게 많이 나온다. 교수님들 풀어도. 시간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걸 20분 만에 이렇게 풀었다는 게 40분 만에 다 풀었다는 게 1차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답이 보였다는 소리거든. 문제책 보고 이 문제는 자기가 문제를 외워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야. 저놈이 답이고 이게 답이고 이런 답이야. 이게 벌써 막 주주 내려가는 거야.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이런 거야. 그래 해야 그 시간에 풀 수 있다고 이게. 그 외워가지고 그런 거는 실전에 가면 전혀 소용없다고. 그 실제로 가서는 하나 다 읽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응용 출제된 것도 특히 학교는 응용 많이 되니까 민법은 때론 외워도 법대로 나오니까 풀리는 게 있긴 있습니다. 암기가 되면 풀리는 것도 있는데 학교로는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없다시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전혀 의미. 그 실전 가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그 다음 해라도 이해하려고 다시 또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 문제를 외워버렸으니까 외운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학교로 40문제 중에 네. 40문제 중에 이렇게 예산하는 문제 10문제 내외. 지난 28회는 지문 2개까지 합치면 12문제입니다. 25회 시험도 12문제 나왔고, 적게 나올 때는 7문제.
많이 나올 때는 12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10문제 내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산형이 10문제 내외인데 10문제 내외 중에서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은 제가 분명히 했지만 20초에서 20초도 안 걸리고 10초 만에 풀린 것도 있고 오래 걸리면 40초 만에 풀립니다. 안에 거의 다 풀려요. 10문제 중에 계산하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계산했을 때 30문제잖아요. 그 10문제 중에 그 수학이 약하니까 반 정도 보면은 그 뭐 수학약하고 수학 보면 괜히 뭐 자라등 보고 뭐 소뚜껑 보고 놀라는 사람처럼 그냥 수학이 너무너무 싫다 그런 분 반만 풀면 되고 조금 탄력 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다 풀었다는 사람 오늘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제 수강생 같이 중에서 계산형은 다 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분은 이제 다 푸시고 어느 분은 한 분은 이렇게 오류 출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 풀고 출제가 오류 출제 우리 지난해 계산형 두 문제 오류 출제 나왔잖아요. 그 한 문제는 미리 시험장에서 오류 출제입니다 발견해가 들고 왔어요. 이런 분도 계셔. 민법하고 학교론하고 보통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은 출제를 해가지고 지금 점수 나오는 게 민법이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전국 평균은 민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하고 같이 수업 듣는 저는 사실은 이제 학교론 할 때 학교론하고 뭐 세법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는 제 학원도 복습 하나도 하지 말라 하거든요. 수업만 듣고 땡. 그래도 학교론 점수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업만 들으시도 돌아가면서 들으시도 사실은 고득점 됩니다. 근데 복습을 전혀 하지 말으니까 이게 또 너무 이 양이 많으니까 여기 보다 잊어버리고 듣자마자 바로 잊어보고 어떤 분은 책 듣자 엎어보고 저 또 대문 나가면은 완전 큰 망각의 대문 아닙니까? 완전히 박차고 나면 다 틀리보고 주무시고 책 비고 잠은 좀 날란가 싶었는데 그런 건 조금 나은 건 있어요. 책 비면 이게 책이 근처에 있으면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나은 건 있는데 그래 다 틀리고 한 상태에서 공부 복습 안 하니까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지 말라는 소리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반은 복습하셔야 돼요. 반 정도는 복습하되 반은 복습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언제 하냐면 우리 3월 달부터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치잖아요. 모의고사 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치시고 이때 틀린 게 있죠. 틀린 걸 확인하는 정도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모의고사 보시고 매달 모의고사 보시고 틀린 거 확인 왜 틀렸을까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합니다. 실력은 엄청 좋은데 모의고사 안 보시니까 떨어진 사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험은 그렇다니까. 모의고사 보시면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틀린 걸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냥 실적 보고 그래 공식으로 막 해설해놓은 푸는 거 있잖아. 그것만 보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장수생 만드는 지름길이니까 그냥 해설 보는 게 아니라 기본 요약서라든지 그 파트 틀린 파트를 아예 이렇게 쑥 파버려야 돼. 쑥 파버려야 돼.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순간 반복은 몇 초 만에 반복할 수 있잖아요. 반복. 몇 초 만에 한 두세 번 반복해가 머릿속에 강화시키는 엠포스 강화를 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문제 나오면 안 틀려요. 그냥 해설 정도씩 보고 그래서 틀렸구나 하면 그 다음 또 틀리고 이래요. 맨날 그래. 그럼 오답 노트 그런 거 안 필요 없습니다. 이 주관식 같은 몰라도. 그냥 간단하게 줄만 찍찍 긋고 이렇게 그냥 고득점 해보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 시험 중에서는 쉬운 시험에 속하잖아요. 공중개사가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그걸 갖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어렵습니다 실제. 물론 죄송합니다만은 전국에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학원 다니시다가 어렵다고 생각 통계적으로는 학원 다니시다가 어렵다고 몇 년 공부하다가 포기 문 사람이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방향을 접근이 잘못해서 그래요. 이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면 노력하면서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만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인생이 방향이 중요하다잖아요. 쾌태 분이 인생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는 큰 별 의미가 없다.
쾌태, 간디란 분들이 다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 방향을 잘 잡으시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난리 부술 치가 그것도 하긴 못하고 낙향한다니까. 그거 전국적으로 많다니까. 그게 제가 참 너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공주에서 사실 뛰어들었고 실제 그렇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부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2억 곱하기 0.1은 2천만 원 맞습니다. 그죠? 2천만 원. 원래 저당상수란 것은 저당상수는 저당 차이반 부채 근간을 하여 그 곱하면 상수가 튀 나오게 돼 있지. 그 이렇게 여기 부채부에 붙어 있지. 여기가 자산에 붙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자본에 붙는 것 붙으면 안 되지. 자산, 부채, 자본, 돈 해봐야 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붙는 게 당연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DTI 기준으로 하면 여기 나오고 LTV 기준으로 하면 1억 8천이 나오죠.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은 얼마다? 1억 8천이죠. 만약에 1억 9천은 빌릴 수 없잖아요. 여기에 저축되니까.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공통 최대 담보 대출 가능액은 1억 8천입니다. 이게 답이라. 근데 우리 시험은 항상 DTI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하니까 후에 확인 체킹 이렇게 하는 식으로 빨리 접근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무조건 DTI부터 먼저 계산하면 돼. 요거는 눈길로 금방 확인해. 눈길로 이렇게 이게 제가 주관식도 아니고 이렇게 쓸 필요도 없죠. 당연히 그 LTV 60%잖아요. 60%가 3 곱하면 36, 18, 1억 8천이잖아요. 이 금방 눈길만 줘도 확인될 수 있지. 근데 얘가 적으니까 얘가 답이었습니다만은 이때 26회에 처음 LTV가 답인 게 출제했어요. 그전에는 DTI 여기서 다 답이 나왔어요. 가령 이거 계산하니까 이게 1억 6천이 나온다 하면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이게 답인 걸로 계속 나왔었는데 26회 처음으로 DTI가 답인 게 출제가 됐었다고요. 실무상도 여기에 주로 저축이 됩니다만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만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오늘 확인 체크는 눈길로 금방 해도 이건 답이 나오니까 3618 1억 8천 이렇게 바로 나오지. 요것도 눈길로 바로 계산하면 돼. 자, 이거 봅시다. 이건 이제 40%이니까 연봉이 얼마나 했어요? 5천만 원 했죠. 4, 5, 20이잖아. 4, 5, 20 곱하면 2천만 원 빚 갚는 데 써라 이 말이거든. 1년에 2천만 원 연봉 5천 벌어가지고 4, 5, 20 2천만 원 집 담보대출 받고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3천만 원 먹고 살아 이 말이지. 그럼 이 2천만 원이 1년에 총부채 상환 금액이라고. 원리금 상환 금액이다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러면 원래 여기 2천만 원 여기 놓고 2천만 원 놓고 부채 금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한 것이 0.1 저당상수 곱한 것이 2천만 원이니까 요놈 나누기 하면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면 2억이 답이겠지. 2억. 그래서 바로 여기 숙달 되면 바로 그냥 4, 5, 20 2천만 원 0.1 나누기 2억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되니까 계산 공식에 안 넣고도 4, 5, 20 2천만 원 나누기 0.1 2억 이게 바로 나오면 되니까 바로 2억하고 그 다음 눈길로 일러주면 얘는 60%니까 3, 6, 18 1억 8천 제가 답이네 이렇게 되는 게. 근데 15초 숙달되면 10초 만에 답이 나오지. 요거 이전에는 꽃 문제가 거의 없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제 신 DTI, DSR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신 DTI, DSR은 아직 공식이 마련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공식 마련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적용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내년 신 DTI든 뭐 DSR이든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본 원리, 접근 방법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닫고 치고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면 2억이 나옵니다. 라고 이게 안 닫고 치고 바로 눈빛 속도로 한번 풀어봅시다. 눈빛 속도로. 눈길로 조가. 읽으면서 바로 저 문제, 이거 문항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형이 스타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가 LTV, DTI 나오면 DTI 계산 먼저 하면 된다 했죠. 자, DTI가 40%잖아요. DTI가 40% 있습니다. 그럼 연봉이 어디 있다? 저기 5천만 원 있죠? 5천만 원.
40%로 연봉 5천원 갖다 곱해버리면 2천만 원이 나오죠.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 저당 상수가 어디 있습니까? 0.1이죠. 나누기 0.1 하면 2억이다. 여기에 2억 딱 적어놓고. 오케이, 몰라. 그리고 이제 LTV로 갑니다. 3, 6, 18, 1억 8천. 이게 2억보다 적네, 답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금방 그 계산이 흘러오는 숙달된 분은 10초 만에 답이 나온다니까. 공식대로 여기다가 또박또박 넣어가 풀면요. 풀어도 시간이 초과해버리고, 그동안에 다른 거 한 문제, 두 문제 더 풀겠다. 통상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한 번씩 째려보고 윽 하면 금방 답이 튀어나버려. 지가 답을 안 주면 어쩔 게라. 째려보고 있는데.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263페이지. 자, 263페이지. 이제 고정이자, 변동이자. 이것도 매년 출제하는 거죠. 자, 그건 한번 쉬었다가 다시 접근하도록 합시다.